누구나 다 영화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화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화에 몰입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영화 속에 있는 배역에 몰입하여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배역을 직접 연기하는 배우는 어떨까요? 관객들을 자신에게 몰입시키려면 배우는 자신이 맡은 배역에 완벽하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은 촬영장에서는 물론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배역을 이해하고 그 배역에 몰입하기 위해 배역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찾아보며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배우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져 배우와 배역이 완벽하게 합쳐지게 되면 관객들은 더 쉽게 그 배역에 스며들 수 있게 됩니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당연히 그만큼 보는 재미도 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배우가 촬영이 끝난 뒤에도 그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배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배우들은 벗어날 때까지 아주 힘든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만약 그 역할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지금부터는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 빠져 쉽게 벗어나지 못한 연기자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리포터는 다니엘에게 어쩌면 가장 큰 행운을 안겨준 캐릭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리포터라는 캐릭터는 다니엘에게 향후 풀어나가야 할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약 10년 동안 해리포터로 연련을 펼친 배우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포터가 끝난 뒤 그 후유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마친 직후 영화에서 현실로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막막했고, 간신히 현실로 돌아온 후에는 허무함이 몰려와 하루하루를 술에 의존하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살고 있었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불안 장애와 우울증까지 와서 아주 혼란스러웠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리포터로 굳혀져 버린 이미지 때문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했고, 계속해서 어린 역할만 제안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후 정말 여러가지 캐릭터를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 첫 주연을 맡은 작품 우먼 인 블랙에서는 제임스 포터를 그리워하는 아이 해리포터처럼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이가 아닌 반대로 아이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연기했고, 빅터 프랑켄슈타인에서는 서커스에서 일하는 광대를 연기하기도 했으며, 스위스 아미맨에서는 심지어 시체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 파격적인 캐릭터를 많이 맡아서인지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일부러 고정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다니엘은 해리포터는 나에게 부모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다. 작품을 고르다 보니 캐릭터의 색깔이 확연했을 뿐이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여담으로 다니엘은 영화 나우 유 시미 두 번째 작품에서 처음으로 악역 연기를 펼쳤는데, 악역을 연기하면서 심술궂고 정신병 있는 사람이 연기하는 것은 정말로 즐거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은 루퍼트 그린트 역시 이런 후유증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루퍼트 그린트는 론을 연기하면서 자신과 캐릭터가 완벽하게 융화되어 버려서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론 위즐리인지 분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난 뒤에 인생의 큰 일부가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신이 정말로 연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퍼트 그린트는 다시 연기를 좋아하게 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루퍼트 역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맡은 캐릭터 론 위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상 도전하는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퍼트 그린트는 영화 스네치를 드라마로 재구성한 작품인 스네치 시즌1과 시즌2에 출연해 열연을 펼쳤고, 지난 5월에는 9년 열애한 여자친구와 딸을 출산해 해리포터 3인방 중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보이스에서 사이코패스 모태구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김재욱은 모태구 연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중에서 모태구는 항상 몸에 딱 맞아 떨어지는 슈트 차림을 하고 다니며 상류층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태구는 밤만 되면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돌변하는데 살인 전에는 피해자를 고문하고 마지막에는 운동기구로 머리를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이렇게 연기하기 힘든 잔인한 캐릭터인데 보이스의 PD는 김재욱에게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이 공존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려운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욱은 상류층 절대악 모태구를 표현하는데 아주 어려웠다고 합니다. 촬영 내내 사람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것만 하던 김재욱은 촬영 후에는 호흡이 빨라지고 몸이 떨리는 후유증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극중 캐릭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극심하게 살이 빠져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은 스스로도 보기 싫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이 다 끝난 뒤에도 김재욱은 아직도 범행 장면에 잔상이 남아있다며 모태구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연을 펼친 덕분인지 드라마 보이스는 김재욱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대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과거 화제를 불러온 인기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살인마 역할을 했던 정웅인 역시 후유증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웅인은 자신이 아니라 극에 너무 몰입했던 시청자들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웅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아주머니는 그가 다가오자 무서웠는지 황급히 닫힌 버튼을 눌러 올라가려고 했고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은 정웅인이 혹시나 흉기를 가지고 있을까 하여 손을 가장 먼저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영국의 국왕이자 말더듬이었던 조지 6세가 말을 더듬는 것을 견뎌내며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조지 6세 역을 맡은 콜린 퍼스는 언어 장애를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실제로 조지 6세가 연설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고 그 결과 그의 연설 패턴과 육체적인 제스처 등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콜린 퍼스의 열정과 노력은 그가 맡은 캐릭터에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열연을 펼친 콜린 퍼스는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배역과 동일한 언어 장애를 겪었고 오랫동안 이를 극복하지 못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배트맨 시리즈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최고의 조커 연기를 펼친 히스 레저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해 조커의 심정으로 일상생활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캐릭터를 연구하기 위해서 호텔방에 혼자 틀어박혀 배트맨 원작 만화를 쌓아놓고 읽었으며 조커에 이입해서 일기를 쓰기도 했고 조커 캐릭터에 완벽하게 동화되기 위해 자신에게 약간의 자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촬영할 때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는데 히스 레저는 조커 역할을 촬영한 후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캐릭터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 레저는 조커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이고 본인은 조커를 연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며 다음 시리즈에서도 자신이 조커를 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히스 레저는 역대 여러 조커들 중 최고의 조커라는 평을 받아 오스카상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을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히스 레저가 상을 받기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잘못 처방된 약물 오용 때문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히스 레저가 조커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했다 라고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는데 이것만 봐도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가 얼마나 광적이고 완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Why so serious? 히스 레저의 조커뿐만 아니라 1989년 팀 버튼 버전 배트맨 영화에서 등장하는 조커도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조커는 샤이닝으로 유명한 배우 잭 니콜슨이 연기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조커를 연기해냈기 때문인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잭 니콜슨의 조커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캐릭터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파급력 뒤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했습니다. 잭 니콜슨은 조커 역을 맡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등이 증폭되어 촬영장에서는 온갖 히스테리를 부렸고 그 때문에 10명이 넘는 보조 연출자들이 단 하루 만에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잭 니콜슨은 조커의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스 레저가 조커 역을 맡은 후 잭 니콜슨에게 자문을 구하러 갔을 때
잭 니콜슨은 자신도 그 캐릭터를 연기하다가 수면제를 먹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악역 남규만 역을 연기한 남궁민 또한 악역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남궁민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규만에 완벽하게 스며들기 위해서 촬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났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은 그때부터 남궁민이 뭘 해도 다 무섭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남궁민은 자신이 대본 연습을 할 때면 주변 사람들이나 스태프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버려서 상당히 외로웠다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만 지랄이야! 2017년 최고의 악역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범죄도시의 장첸을 떠올릴 것입니다. 중국 하얼빈, 조직원만 300명이 넘는 거대 폭력 조직 흑룡파의 행동대장 출신인 장첸은 중국 공안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흑룡파가 공안에 의해 붕괴되자 장첸은 부하 둘과 함께 부산항으로 밀항합니다. 그 뒤 장첸은 법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잔악무도한 짓을 벌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고는 웃으며 사람을 죽이거나 채무자의 손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등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 중에서 악랄함이 가장 돋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생애 첫 악역을 맡은 윤계상은 날 것 그대로의 연기를 잘 보여줬고 그가 연기한 장첸은 관객들도 두려움을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윤계상은 이후 장첸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모를 고충은 존재했습니다. 윤계상은 장첸 후유증 때문에 꽤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그날 현장에서 가깝게 본 배우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과 고통받고 있는 여자, 그리고 조폭두목 이수 등 이런 극중 캐릭터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거기에 칼로 찌르는 연기를 할 때면 가짜 칼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무 깊게 찔렀나 싶고 정말로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도 이런 잔상이 남아 괴로웠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 장첸 씬이 끝난 뒤에도 스태프들은 슬금슬금 윤계상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는 윤계상이 너무나도 장첸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장첸이 윤계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윤계상과 함께 범죄도시에서 활약한 배우 김성규도 후유증을 토로했습니다. 다만 김성규는 범죄도시가 아니라 악인전에서 연기한 연쇄 살인마 때문에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악인전에 등장하는 강경호는 묻지마 살인을 즐기는 연쇄 살인마로 특정 대상을 선택해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자신이 끌리는 대상을 고르고 한 번 골랐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살해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강경호는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듯이 살인을 저지르고 삶에 대한 미련이나 욕구, 그리고 두려움조차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김성규는 연쇄살인마 관련 다큐멘터리와 책까지 챙겨봤으며 7kg이나 되는 체중 감량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러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들였다가 손톱의 절반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성규는 연쇄살인마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중에 그는 항상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는데 반면에 촬영 현장 자체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성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일화입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극악무도한 살인마 장경철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도 촬영 후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영화에서 장경철은 정말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조금의 양심도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장경철을 연기하기 위해 최민식은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형사의 조언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식은 유영철을 직접 만나보겠냐는 제안을 받기도 했으나 고심 끝에 거절했는데 연쇄살인마의 롤모델이 생긴다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영화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악역을 연기하면서 최민식은 이걸 왜 한다고 했는지 후회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과도한 액션 때문에 몸이 힘든 건 참을만 했으나 문제는 역시 살인 연기였습니다.
피해자의 대용품인 더미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정말 사람 같아서 사람 같은 인형을 5개월 내내 찌르고 자르면서 정말 정신이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배역에 완벽하게 몰입하고 있었던 촬영 기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친근감을 표하던 아저씨가 반말을 하자 이 새끼가 왜 반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자신에게 섬뜩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끝난 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었을 때 최민식은 살인마 연기는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연기에 후유증을 겪은 배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마였습니다.